오늘 오후 5시 29분쯤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부근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길쭉은은 앞서 6차례의 핵실험이 있었던 곳인데 일단 기상청은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이 아니라 자연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당과 군부의 핵심 간부들이 집회를 열고 미국과의 결전을 다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 있다고 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을 불망난이라고 하며 추가 도발도 암시했습니다. 일개의 정신병자의 노출에 불과하지만 선전포고로밖에 달리 볼 수 없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미치광이 꼬마 로켓맨이라고 부르며 말폭탄을 주고받았습니다. We can't have madmen out there shooting rockets all over the place. 그러자 미국 내에서도 미치광이 짓을 그만 따라해야 한다는 자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보수 시민단체의 진보 성향 판사들의 개인정보까지 흘렸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해당 판사들에 대해 심리전을 펴라고 지시한 문건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오늘 오후 북한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6차 핵실험 때보다 크지 않았지만 발생 지점이 함경북도 길주 지역이라 핵실험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상청은 현재까지 자연 지진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북한에서 지진이 발생한 건 오늘 오후 5시 29분 18초입니다. 규모는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때 5.7보다 낮은 3.0입니다. 발생 장소는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23km 지점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던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남동쪽으로 불과 2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진원이 해발 0m인 지표면에서 발생한 만큼 인공폭발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상청은 자연지진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공지진의 경우 지진파의 종류인 P파와 S파 중에서 P파만 관측이 돼야 하는데 이번에는 두 지진파가 모두 관측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음파 분석에서도 인공지진의 경우 폭발음 때문에 높은 음파가 관측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주변국 정보 등을 계속 추가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예, 조금 전 보신 대로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자연지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번 지진이 폭발에 의한 인공지진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이제 외신들은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베이징 연결해서 외신들 반응 어떤지, 중국 반응 어떤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 중국 쪽에서 이번 지진에 대해서 또 발빠르게 보도를 한 모습인데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감지를 했습니까? 네, 중국에서 지진을 관측하는 공식 기구인 국가지진대망은 지진 발생 이후 최초로 지진을 감지했습니다. 지진대망은 우리 시간 17시 29분 북한 북위 41.46도, 동경 129.06도 지점서 3.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지점은 기존의 핵실험이 이루어진 풍계리 일대입니다. 지진대망은 이번 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닌 폭발에 의한 인공지진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기상청과 달리 인공지진으로 중국 공식 기구에서 추정하고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네, 중국 측은 이번 지진이 인공지진이라는 근거로 일반 자연지진과 달리 진원이 얕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지진대망이 확인한 진원은 해발 0m인 지표면 인근인데요. 북한이 기존의 6차 핵실험을 진행했을 때와 같습니다. 만약 중국 측의 관측이 정확하다면 7차 핵실험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지진 발생 이후 각국의 외신들은 앞다투어 속보를 전하며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다만 핵실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 움직임은 아직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확인 결과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한 중국 국가핵안전국과 환경보호부는 지진 감지 이후에도 아직 방사능에 대비한 환경 응급 대책은 발령하지 않았습니다.
예, 중국 쪽에서도 이제 계속 들어오는 소식이 있을 텐데 앞으로 또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은 전해주기 바랍니다. 베이징에서 신경진 특파원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 들으셨듯이 우리 기상청과 중국 공식 기구의 분석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이것이 자연지진이냐 인공지진이냐를 놓고 또 많은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정치부 남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은 우리 기상청은 자연지진으로 분석이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이제 핵실험으로 인한 것이냐를 따져볼 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합동참모본부의 판단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나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 저희 취재진의 취재 결과 역시 기상청의 발표대로 인공지진이 아니고 자연지진이다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조만간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핵실험의 가능성은 낮다, 자연지진으로 보인다 그런 분석을 내놓을 것 같다는 이야기인데 자, 일본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지금 보면은 계속 인공지진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인공지진이라는 결국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지금 우리 기상청이 내놓고 있는 어떤 그런 분석과는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이 대표적으로 이런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예. 것처럼 인공지진이라면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일본 언론이 무엇을 근거로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느냐, 보도를 하고 있느냐 예.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방금 전에 신경민 특파원이 전해준 것처럼 중국 지진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진원의 깊이 문제,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 언론에서 나온 인공지진 분석이라고 해도 일본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를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군요. 자, 그렇다면은 하지만 어쨌든 중국 지진국은 진원 깊이가 0km다. 이게 앞서 6차례 이제 북한의 핵실험에서도 핵실험이라는 분석의 근거가 됐던 게 진원 깊이 0km라고 해서 또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이제 인공지진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통 예. 수십 킬로미터 땅속에서 발생을 하는 자연지진과 달리 인간이 파놓은 깊지 않은 갱도에서 예. 핵실험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인공지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인공지진의 경우에는 진원의 깊이가 0km로 측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6차례 북핵실험 모두 다 그런 식으로 판정이 됐고요. 측정이 됐고요. 예. 하지만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진원의 깊이가 0km라고 해서 100% 핵실험에 의한 인공지진이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표 아주 가까이서 발생하는 자연지진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음파 분석이랄지 보다 예. 정확한 측정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또 우리 정부에서 자연지진이라고 확신에 가깝게 판단하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지금 또 파악이 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기상청이나 합참의 공식 브리핑 그리고 제대로 된 브리핑, 백브리핑까지 들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우리 정부가 지진 규모의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난 6차 핵실험 때 지난 3일에 보면 우리 정부가 발표했던 지진의 규모는 5.7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지진국 같은 경우에는 6.6까지도 발표를 했죠. 예, 이번에는 하지만 3.0인 거죠. 예, 이번엔 3.0입니다. 물론 예. 지금 그것과 관련돼서 미국 지질조사국 USGS라는 곳에서는 3.5다 이런 이야기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발표가 예.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이미 1차로 핵실험을 했었던 2006년 10월 9일 예. 이때도 이미 지진의 규모가 3.9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 낮다는 부분에 아마도 우리 지금 기상청은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여기에 또 지진파 문제도 좀 있긴 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 인공지진에는 S파, 이건 땅을 위아래로 흔드는 지진파인데요. 예. 이건 보통 잘 감지가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감지가 안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예. 이야기가 저희 취재진에게 기상청 주변에서 나오고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P파와 S파가 고르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번은 인공지진이 아니라 자연지진으로 본다라는 게 이제 기상청의 예, 입장이라는 그렇습니다.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청와대나 합참 쪽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난 6차 핵실험 때는 청와대가 1시간 반 만에 그러니까 예. NSG,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별다른 움직임 아직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예. 더불어서 군도 특별히 뭐 경계태세를 강화한다거나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문제에 가장 민감한 모습 보이는 일본 정부도요. 아직까지 뭐 비상회의를 소집했다던가 이런 소식은 접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진원 깊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 측의 발표가 있었던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공지진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중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하필이면 이제 지금 지진이 관측된 곳이 북한이 지난 6차례나 핵실험을 했던 풍계리가 속해 있는 길주군이라는 것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크고 불안하실 수 있는 요소인데요. 하지만 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함몰 지진, 그러니까 갱도를 파놓은 것 때문에 생긴 함몰 지진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핵실험 때문에 갱도가 그 여파로 무너져 내려서 거기에서 또 이제 인공지진이 어떤 자연적인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3일에 6차 핵실험 때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핵실험이 있은 지 8분 만에 또다시 규모 4.4짜리 작은 지진이 관측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보당국은 갱도가 붕괴되면서 생긴 상황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추가로 핵실험이 있었던 건 아니고 기존에 파놓은 갱도가 무너지면서 함몰 지진이 발생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 발표나 정보 판단들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 있으면은 또다시 전해주기 바랍니다. 정치부 남궁욱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지진 관련해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또 이 지진파에 대해서 분석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돼야지 되고요. 또 앞으로 계속 소식이 들어올 텐데요. 일단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손문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또 궁금한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교수님, 일단 이제 중국 지진센터에서는 진원 깊이가 0km, 그러니까 인공지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기상청의 분석과는 다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이렇게 지금 서로 다르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것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제 생각은요. 일단 진원의 깊이가 0km다 하면 자연지진이 일어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마 지진의 얼마 전 원자 핵실험 여파로 어떤 갱도가 무너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그런 어떤 폭발 사고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번 지진이 만약에 이제 지난 3일에 이제 핵실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핵실험의 여파일 수 있다면은 앞으로도 추가로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예, 작년에 우리가 9.12 지진이 5.8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전히 있었는데요. 물론 핵실험 자체도 인공지진이지만 주변에 있는 지각이 뒤틀릴 수가 있거든요. 지진파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 또 여진과 비슷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아마 핵실험장에는 많은 갱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일부가 붕괴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이것보다 규모가 작을 수는 있지만 다른 지진도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핵실험의 여파가 아니라 이번 어떤 지진이 핵실험의 여파가 아니라 원래 이제 함경도 지역에 자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함경도 길주 지역이 원래 자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 정도의 규모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대부분이 지하 5km에서 한 15km 정도에서 일어납니다. 지금과 같이 0km, 거의 지표 근처죠. 이런 지진은 거의 없고요. 함경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5에서 한 15km 사이에서 일어나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쪽은 태평양판의 영향에 의해서 신발 지진이 한 600km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지진은 제가 봤을 때는 자연 지진일 가능성이 좀 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서 또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걱정되는 게 방사능 누출 문제 같은 겁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로 풍계리 핵실험장의 그 주변에서 있었던 여파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난 거라면은 방사능이 또 이제 유출될 수 있고 또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방사능이 누출될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만약에 핵실험에 의한 여파로 갱도가 무너졌다면요. 균열들이 만약에 지표까지 연결이 된다면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원자력 안전위원회나 해가지고 아마 빠른 시간 내에 그 핵종을 채취한다든지 그런 일을 할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손문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번 지진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소식들은 뉴스 말미에 또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의 갈등이 끝을 알 수 없는 데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김정은 명의의 성명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맹비난하더니 오늘은 또 당과 군 핵심 간부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또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의 핵심 간부들이 본부 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습니다. 온 세계 앞에서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난이 깡패임을 스스로 자인한 곳. 회의는 최룡해 국무위 부위원장이 주재했는데 이 자리에선 아직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무기를 비축하고 있다며 추가 무력 도발을 암시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민무력성 군 간부들도 같은 성격의 집회를 열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김정은의 성명을 재낭독했고 이어 이명수 총참모장이 나서 우리식의 타격전이 시작되면 미국을 이 행성에서 없애버릴 것이라며 남조선도 깔고 앉아 조국 통일을 이룩하자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 역시 북한 못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미치광이 꼬마 로켓맨이라고 부르며 그를 위한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한층 분명한 군사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 뒤 곧바로 공화당의 유세장을 찾은 트럼프. 자신을 깡패이자 노망난 늙은이로 지칭한 김정은을 향해 최후 통첩성 경고를 날렸습니다. 미치광이 꼬마 로켓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더는 선택지가 없다는 겁니다. We can't have madmen out there shooting rockets all over the place. Nobody is going to put our people in that kind of danger.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을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올릴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과 발맞춰 대북 군사 옵션이 준비됐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수소탄을 발사하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But all of our military options, as the president has said, is on the table. And once we can assess the nature of this threat, the president will make a decision regarding the appropriate actions.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강대강 대치에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유치원 싸움 같다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자 내일 새벽에 있을 김정은의 입, 이용호 외무상의 유엔 기조연설에 또 세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심재우 뉴욕 특파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유엔 연설을 앞둔 이용호 외무상. 전임자보다 말수가 적어 그동안 배포가 작은 외교관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작심한 듯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첫날 개소리 발언을 시작으로 개 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려보려고 생각했다면 그거야말로 개꿈입니다. 둘째 날 수소탄 발언은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역대급 수소탄 지상 시험을 아마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 외무상이 김정은의 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내일 새벽 진행되는 유엔 기조연설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뉴욕의 북한 유엔 대표부 앞입니다. 많은 취재진이 이용호 외무상을 만나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외교 무대인 만큼 단어 자체는 순화될지언정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 이상일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이미 성명을 통해 도발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만큼 미국의 적대 정책을 문제 삼고 핵무기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외무상의 기조연설은 우리 시간 내일 새벽 4, 5시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석유 제품 수출을 차단하고 북한의 섬유 제품 수입까지 막았는데 여기에 금융 제재까지 더해지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오늘자로 금지한 대북 수출 품목은 액화 천연가스 등 휘발성 가스 제품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0시를 기해 통관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해당 품목을 모두 회수하고 수출 금지 품목으로 등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제 석유 제품에 대한 수출도 제한됩니다. 석유 제품 물량을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는 50만 배럴, 내년은 200만 배럴로 제한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겁니다.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이자 수입원으로 실크와 모직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섬유 제품 수입 역시 전면 금지됐습니다. 다만 기존에 합의한 원유 공급 제한은 수출량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이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외에도 중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일본 언론은 중국 중앙은행의 지시에 따라 북중 무역의 70%를 차지하는 랴오닝성에서 북한 계좌가 전면 동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전날 대북 금융 제재를 공식 부인했지만 한국에 대한 사드 제재처럼 비공식 제재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일본의 일부 언론들이 한미 관계에 대해 잇따라 흠집내기 보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에 대해 어제 우리 청와대가 항의의 뜻을 전한 데 이어 미국 백악관도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일본 언론들의 보도는 한미일 공조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며 실망스럽다고도 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갑자기 내놓은 북한에 대한 8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아베 총리는 힘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힘이 부족하다. 최근 일본의 극우 언론 기사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언론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핵 문제에서 한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배제되는 것처럼 잇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오전 미국 백악관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일본 극우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일 정상회담 발언 내용을 몇 차례에 걸쳐 왜곡 보도하고 있다며 향후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미일 3국 공조의 균열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북한이 희망하는 상황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측은 미국 정부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의 왜곡 기사가 당분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이어서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민주당은 이참에 국민의당과 상시적인 협치의 틀을 만들어 보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조금 생각이 다른 듯합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가결을 계기로 과거 촛불연대에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처럼 국민의당, 정의당과 연대할 때 여소야대 전국을 뚫을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앞으로 촛불연대, 그중에서도 특히 국민의당과의 연대의 끈을 더욱 조일 전망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사이에 제기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고 국민의당이 요구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곧바로 논의를 시작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노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의 기류는 다릅니다. 옳은 것은 협력하고 잘못된 것은 대안을 가지고 강력하게 견제하는 사안에 따라 매번 찬성과 반대를 달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국민의당 내에선 이렇게 협상력을 높여야 호남 예산 확보 등이 더 쉬워진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정기국회 내내 손을 잡으려는 민주당과 선별적 협치를 고수하는 국민의당 사이에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 있었던 국민의당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이를 두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추악한 뒷거래라는 비난인데 확인해 본 결과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도 같은 제안을 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동시에 취하한 고소고발은 20여 건입니다.
취하는 지난 20일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표결 하루 전에 이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뒷거래로 사법부의 정당성이 짓밟혔다고 비판 중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서로 부담을 털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란 입장입니다. 큰 틀에서 야당과 협치를 위한 것일 뿐 김 대법원장 표결과는 무관한 조치였던 겁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주 초 한국당에도 고소고발 동시 취하를 공식 제안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도 민주당에서 취하 제안이 와서 법률지원당끼리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당은 전신이었던 민주당과 한나라당 시절에도 16대 대선 과정에서 했던 고소고발 34건을 합의하에 취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엔 민주당의 제안을 국민의당이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찬성표가 많이 나오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의당 인사청문위원이었던 이용주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취하 조치가 표결에 끼친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부싸움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이 페이스북 글을 놓고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정 의원 본인은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려던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노 전 대통령 사건을 재수사하라며 오히려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수백만 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일제히 정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정 의원에 향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사과 요구는 하지 않겠다.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라고 주장했고 정의당도 부관참시라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비난이 커지자 정 의원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반박이지 노 전 대통령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려던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초 글에는 권양숙 씨라고 썼는데 오늘은 권양숙 여사로 호칭도 바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노 전 대통령 사건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여권은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 뇌물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블랙리스트와 정치 댓글 작성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한국당이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세월호 희생자인 조은화, 허다윤 양의 이별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반 만에 열린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두 학생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엄마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 숨죽여 딸의 영정사진과 관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의 관에 꽃 한 송이를 놓고 돌아서는 또 다른 어머니도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조은화 양과 허다윤 양의 유해가 세월호 선체에서 발견된 건 지난 5월입니다. 참사 3년 반 만에 열린 두 아이의 영결식에는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관계자와 미수습자 가족들이 배웅에 나섰습니다. 유골을 실은 운구차가 세월호를 지나 목포신항을 떠나는 순간 작업자들도 수색을 멈추고 묵념으로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시청에선 가족들의 뜻에 따라 장례식이 아닌 이별식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헌화와 묵념이 이어졌고 두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쪽지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누나 엄마로서 가는 마지막 길을 갖다 이쁜 모습으로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거니까 그 이별식을 갖다 하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딸이 사용했던 책걸상을 보자 결국 주저앉아 버립니다. 내일 이별식이 끝나면 유골은 단원고에 들렀다가 다른 세월호 희생자들이 잠든 평택 서호공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미수습자 9명 가운데 4명의 유해 일부가 수습된 가운데 단원고 남현철군, 박영인군,
양승진 교사와 일반 승객 권재근 씨, 혁규근 부자 등 5명은 여전히 미수습자로 남아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신문 광고를 통해 사법부 흔들기를 시도한 정황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진보 성향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시민단체에 흘리는 방식으로도 여론전을 폈습니다. 김나은 기자입니다. 2009년 8월 자유주의 진보연합이 공개한 우리법연구회의 회원 명단입니다. 이름과 고향, 사법연수원, 기수와 근무처 등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개인정보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명단을 공개한 자유주의 진보연합은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과거 군부내 하나회를 연상시키는 법원 사조직으로 좌편향 판결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우병 관련 재판을 이들이 맡게 되면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명단 출처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해당 단체는 믿을 만한 법원 내외부에서 입수한 자료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원 TF와 검찰 조사 결과 당시 국정원 직원이 우리법연구회 가입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해당 단체에게 건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체 명의로 낸 논평 문구도 국정원 직원이 사실상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0명에 달했던 우리법연구회 회원은 명단이 공개된 이듬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위축이 되고 부담을 갖겠죠. 음해를 하니까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오히려 뭐 대를 이룬다. 우리 법이 요직을 다 차지한다. 이런 얘기를 나니까. 국정원이 정보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사법부 흔들기, 그 배경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된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을 더 취재해봤는데요. 일부 판사들을 사법부 내 좌파 세력으로 규정하고 심리전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2009년 3월 신영철 대법관이 중앙지법원장 시절 광우병 집회와 관련해 법관들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물론 현직 판사들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이 시기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 문건에는 신 대법관을 비판하는 판사들을 사법부 내 좌파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는 좌파의 정부 흔들기라면서 국정원이 나서서 방어해야 한다고 언급한 겁니다. 문건 곳곳에 원 전 원장이 법원 판결을 비판하기 위한 여론전을 지시한 정황도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2009년 2월 MBC PD 수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자 이를 비판하기 위한 사이버 대응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국정원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당시 변호사에게 민사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과 관련해서도 좌편향 판결을 규탄하기 위한 심리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정원장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배경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네, 오늘 완연한 가을 날씨였는데 미세먼지가 문제였습니다. 수도권과 일부 중부 지역에선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밤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하늘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였습니다. 마스크를 낀 시민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오늘 서울 등 수도권과 중부 일부 지방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충북 단양이 오후 1시 세제곱미터당 144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일평균 44 마이크로그램의 3배가 넘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140 마이크로그램, 경기는 126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중국과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중국 북동부를 지나다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한반도를 지배하는 기압골이 없어 바람이 적고 대기가 정체된 것도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내일도 서해 5도와 일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평소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밤이 돼서야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세종 15도, 광주 18도 등으로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서울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큰 일교차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정조대왕은 효심이 지극했던 조선시대의 왕으로 꼽힙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평생 기렸는데요. 그 묘를 화성시의 육릉으로 옮긴 뒤 13번이나 원행길에 올랐습니다. 가장 성대했던 능행차 60km 전 구간이 처음으로 완벽하게 재현됐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강물 위에 띄어진 부교를 배들이 밑에서 떠받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인 육릉에 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310m 길이의 배다리입니다.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호위무사가 먼저 배다리를 건너고 풍악대와 신하들이 뒤따릅니다. 곧이어 정조대왕이 모습을 드러내고 왕비도 가마를 타고 손을 흔듭니다. 제 뒤로 많은 시민들이 배다리를 걷고 있습니다. 가장 성대했던 1795년 정조대왕 능행차 전 구간이 222년 만에 완벽하게 재현됐습니다. 배다리를 건넌 뒤에는 백성들이 진과 꽹과리를 치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격쟁이 벌어집니다. 역사가 담긴 행사에 아이 손을 잡고 나온 가족들도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설치하는 게 더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했다는 게 보니까 뭐 정조의 그 효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되게 대단하다라고. 행렬이 지난 서울역 광장에서는 콩물놀이 공연과 남사당패의 번화놀이가 이어졌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은 오늘 시흥행궁까지 서울 일정을 마치고 내일 수원을 거쳐 화성의 육릉까지 59.2km가 이어집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국제유가 강세로 휘발유 값이 8주 연속 오르면서 리터당 평균 1,500원 선에 육박했습니다. 이번 달 셋째 주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9.9원 올라 1,485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경남 김해시 삼계동 인근 도로를 달리던 벤츠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와 가로수를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22살 이모 씨가 숨졌고 다른 2명도 다쳤습니다. 오스트리아 올림픽위원회가 한반도 긴장으로 자국 선수의 안전을 보장 못하면 평창 동계올림픽에 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도 독일 선수팀의 참여 여부를 적절한 때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미스 터키가 트위터에 부적절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18살 SN 양은 2달 전 터키 쿠데타 1주년을 맞아 순국자들이 흘린 피를 기념해 자신도 생리를 했다고 트윗을 올렸는데 주최 측은 미스 터키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우승을 취소했습니다.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이 베트남을 잡고 3연승을 거두면서 세계 선수권 본선에 다가섰습니다. 배구 여제죠. 김연경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태국까지 함께한 원정 응원단 앞에서 김연경은 힘을 냈습니다. 안정적 리시브로 득점 발판을 만드는가 하면 연이은 강스파이크로 베트남 선수들 혼을 빼놨습니다. 서브 에이스는 물론 큰 키로 상대 공격을 막아냈고 몸을 던지는 투혼까지 발휘하면서 대표팀 사기를 올렸습니다. 센터 김수지 역시 기막힌 서브와 블로킹, 재치 있는 공격까지 성공시키면서 우리 공격을 활발히 주도했습니다. 김연경과 김수지, 이재영 등이 고루 활약한 우리 대표팀은 베트남을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이겨 대회 3연승을 달렸습니다. 베트남과 상대 전적에서도 11승 2패의 절대 우세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승리로 우리 대표팀은 조 2위까지 주어지는 내년 도쿄 세계선수권 본선 진출이 가까워졌습니다. 김연경을 앞세운 우리 여자 배구는 내일 저녁 강팀 태국과 대회 마지막 승부를 펼칩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프로야구에선 롯데가 넥센을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5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롯데는 3위로 도약을 노립니다. 손아섭 선수는 오늘도 안타를 추가하며 시즌 190안타를 눈앞에 뒀습니다. 주정환 기자입니다. 3회 주자 1, 2루 찬스에서 왼쪽 담장을 맞추는 장타로 단숨에 2타점을 올리고 손아섭은 3루까지 진출합니다. 올 시즌 189개째 안타입니다. 최다 안타 1위를 달리는 손아섭은 이제 안타 하나만 추가하면 생애 첫 시즌 190안타를 달성합니다. 2대5의 희생 플라이로 홈까지 들어온 손아섭은 대결 3번째 득점도 기록했습니다. 득점 부문 2위에 올라있는 손아섭은 1위 기아 버나디나를 바짝 추격 중입니다.
손아섭의 활약을 앞세운 롯데는 넥센의 7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소한 4위를 확보한 롯데는 5년 만에 가을잔치 티켓을 따냈습니다. 넥센은 오늘 경기에서 패하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 희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롯데는 남은 경기에서 NC를 제치고 3위 도약을 노립니다. 롯데와 NC, 준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이 걸린 3위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야구 팬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JTBC 주정환입니다. 예, 뉴스 초반에 전해드린 북한 지진 상황에 대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29분쯤 북한 길주에서 발생한 규모 3.0 지진에 대해 일단 우리 기상청에서는 자연지진이라고 공식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미국 지질조사국도 조금 전 북한 지진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5시 26분쯤 북한 함경북도 성집의 북동쪽 22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고 진원의 깊이를 5km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지진 규모나 진원 깊이 등에서 우리 기상청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분석인데요. 자연지진인지 인공지진인지에 대한 판단은 없었습니다. 또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이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